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부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고 기독교를 증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다는 점을 암시했는데요. 만찬장 주변 경비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만 하루가 다 돼가는데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더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폭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쓴 선언문을 보면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갖고 있었고 종교적 문제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e had a lot of hatred in his heart for quite a while. And he just, I don't know, it was a religious thing. It was strongly anti-Christian. 트럼프가 언급한 선언문과 관련해 총격 사건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범행 동기와 표적을 기술한 성명서를 보냈다고 미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암살 목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는 소아 성애자와 강간범, 반역자의 범죄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이 무엇인가를 할 기회라고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법무장관 대행도 방송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플랜치 대행은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가 현재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용의자는 성명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며 자신의 행동이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기독교인을 증오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미국 내 충격도 클 것 같은데요. 현지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토요일 밤 현직 미국 대통령 부부와 행정부 고위 인사가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되면서 미국 주요 매체들은 총격 사건 속보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살던 지역의 이웃 주민들은 용의자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정치 폭력에 반대한다는 우려가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Here in America, we can have strong disagreements, and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violence is never the answer. 일각에서는 대통령 참석 행사에 대한 경비와 경호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히틀 호텔에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보안 검색은 만찬장으로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됐고 호텔 출입구에서는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hat when you're doing it in an open environment like this hotel, for instance, you couldn't park, you had to park 6 blocks away. So I don't know why they couldn't have had screening as you enter into the hotel as well. 총격 사건 용의자도 호텔 보안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허술했다고 직접 지적했는데요. 만약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경찰서에 구금돼 조사받고 있고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 법원에 출석해 기소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총격 사건으로 파행된 연례 만찬과 관련해 향후의 진행 방안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CBS 방송의 선임 백악관 출입기자인 웨이자 장은 SNS에 협회 이사회는 무엇이 발생했는지 평가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말 협상이 결국엔 무산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대면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러 종전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한 뒤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협상단의 파키스탄 파견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젠 전화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전화를 기다리며 대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말 협상이 취소된 직후 이란이 훨씬 더 나은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핵 문제가 쟁점임을 시사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오만 방문을 마친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전쟁 피해 배상금, 재침략 방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종전 협상과 핵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카타르와 잇따라 통화했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아랍에미리트와 접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 넘어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상대방의 휴전 위반을 이유로 연일 충돌하면서 휴전 연장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앞서 보안구역 북쪽 마을에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이 내려진 직후 레바논 주둔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 공격으로 병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사실상 깨진 상태입니다. 레바논 주민들은 공격을 피해서 앞다퉈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란에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로 전쟁을 키워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에서 야권의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로 도로가 북새통입니다. 온갖 살림에 매트리스까지 싣고 탈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공격에 앞서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마을을 비우라고 경고한 겁니다. هددوا كذا ضيعة بالنبطية فرت بنات ميفادون زوطر اضطرينا ننزح. 또 다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습에 숨진 이들을 묻어주고 있습니다. 이란을 돕는다며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헤즈볼라 대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نحن فداء المقاومة بيين على الخط على النهر نحن هيدي أرضنا مش مستعدين لو مهما ضحينا نطلع من هالأرض.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3주 연장한 휴전은 사실상 말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기간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레바논 남부에 이어 북부까지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ואנחנו נפעל ביד חזקה ובזרוע נטויה. משום שאנחנו לא מוכנים לקבל את ההתפרעות הזאת, נעשה מה שצריך כדי להחזיר את הביטחון לצפון. 끝모를 전쟁 속에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10월 총선에서 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린 두 전직 총리가 합당으로 다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אחרי 30 שנה של נתניהו, הגיע הזמן להיפרד ממנו ולקחת את המדינה לדף החדש, לפרק החדש, ואת זה אנחנו נעש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합이 의회 과반을 차지해 네타냐후의 우파 연합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말 종전 협상, 이거는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흐름이 명백하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기대했던 협상은 결국에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전화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네요.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실제 대면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 채널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이 협상의 공은 이제 이란한테 넘어갔고 우리는 지금 아직 단일 대우로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다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분열돼서 지금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수사 불과 저희가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슬라마바드에 가서 직접 사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했다가 한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전화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그런 비난보다 그냥 국면 전환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미국 측은 어느 때보다 다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란 측이 잘못해서 이란 측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그 대면 협상의 실패를 이란한테 공을 넘기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어떤 책임을 이란 쪽에 넘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혼선스러운 메시지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요. 이란이 분열돼 있다는 말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란 쪽에서 메시지가 좀 여기도 엉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엉망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저는 요번에 그 국면에서 보면 나름 지금 단일 대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열돼 있다는 지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단일 대우가 맞는 것 같다? 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물론 이제 갈리바프는 이제 온건파는 아닙니다. 강경파인데 실용 강력이죠. 그래서 이제 협상은 해야 된다는 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락치 외무부 장관과 외교부 라인은 협상을 해야 된다는 협상파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바히디 총사령관과 그 3인의 인물로 구성된 그 주 인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혁명수비대 출신들 파는 지금 강경하게 이제 대치를 해야 된다는 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분류가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은 분화가 돼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진짜로 이게 그 분열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이란 입장에서는 플랜 A, B, C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단일 대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단일 대우로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육군 참모총장도 자르고
해군 장성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소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협상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하고 있다 그러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본인이 말하는 얘기와 또 다른 행보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 당황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목소리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플랜 A, B, C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오히려 더 미국이 이렇게 다른 플랜 없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냥 강경 대응으로 가는 거가 있었었나 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란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협상의 그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그 국면을 보면 다 외교부들이 대표단으로 갔습니다. 외교부 장관 아락치가 갔고 외교부 차관 가리바바디가 갔고 그다음에 외교부 대변인은 바가이가 갔습니다. 물론 바가이는 약간 혁명 수비대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그쪽 인사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외교부 인사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거 보면 외교부는 완전히 사이드라인으로 이제 완전히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번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슬라마바드로 갔다가 오만으로 갔다가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왔다가 지금 러시아로 가는 이게 원래 다 계획이 돼서 이미 공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열보다는 단일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얘기가 들었던 게 왜냐하면 지금 오만과 파키스탄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중재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제네바에서 1차, 2차, 3차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됐을 때 그때 오만이 중재를 했거든요. 제네바에서 벌어졌지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 측은 오만과 얘기를 하고 파키스탄도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그 협상 의제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도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 와서 오만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재국 너네들이 해주니까 미국과도 관계가 좋으니 우린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냐면 러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재국의 목소리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러시아에 가서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란 협상단이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누구는 이슬라마바드도 오고 누구는 테헤란으로 가서 테헤란에 당연히 그 자기네들의 협상 레드라인을 정하는 보수 강경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과연 이란이 분열돼서 이렇게 움직이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은 블랙박스 암상자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돼서 협상단 대표가 갈리바프가 오고 아락치가 지금 외교 그 여러 가지 실무를 봤으니까 같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란이 이렇게 분열돼서 막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방 쪽 보도에서는 이란이 분열돼서 어떤 협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방 쪽 시각이다 보니까요. 양쪽의 시각을 다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국제 원유도 계속 타격을 받고 있고요. 나프타 같은 핵심 원료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호르무즈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지난달에 나프타 수입이 24%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뭐 매번 몇 번 얘기가 나오는데 나프타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의 기초 이제 원료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24%나 줄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와 관련된 생활용품의 비용을 이제 올릴 겁니다.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갈 거고,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좀 더 민감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의 냉각 에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기초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가 지금 카타르에 의존하는 의존율이 한 6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 우리의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생산 라인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병목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문제는 다행히 이제 미국산 원유 수입을
6% 정도 지금 늘렸어요. 네. 이제 그쪽에서 빠르게 이제 수입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좀 대체 그 라인들을 찾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동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조 예. 공급망에 사실은 혈류 자체를 차단하는 굉장히 큰 위기를 갖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네. 쓰레기 봉투 구하기도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네, 지금 예. 이제 수입선을 굉장히 다변화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될, 빨리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체성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그 경제의 네. 그 핵심 요소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가 오르는 게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미치다 네,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도 그만큼 축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네. 더해서 성장률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는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네, 평가가 국제기구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이거 역시도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예. 이제 가장 큰 게 그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오른 거. 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에너지 가격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성장률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는 실질 GDP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수입 물가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근데 에너지를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간 데다가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또 굉장히 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굉장히 그 감축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초 체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방금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이런 거가 없다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은 IMF가 우리가 예측한 거에 따르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노동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인구 감소가 빠르니까요. 네, 그래서 예. 생산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이 2027년까지 1.5%까지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전쟁까지. 터지니까 훨씬 더 예. 그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떨어지는 것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환율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거 역시도 걱정거리기는 해요. 네, 이게 이제 그냥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1달러에 1,400원이다, 1,500원이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율,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을 계산한 게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원달러 환율하고 다르게 교역 상대국들의 화폐와 물가 수준을 같이 이제 종합해서 계산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물가가 상대국보다 얼마나 더 올랐는지 이게 실질이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국가의 무역 비중 이거를 실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네. 기준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예. 100보다 이 실질 실효 환율이 높으면은 보통은 원달러 환율 가치가 고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보다 낮으면은 과거 평균 대비해서 우리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 좀 낮아졌다, 예. 저평가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실질 실효 환율 자체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기준치가 100인데 8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원화의 실질 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원자재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간 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 네.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3차례 암살 위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취임 뒤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요게 이 이란 전쟁 상황에 일종의 나비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저는 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시도를 당하게 되면 예. 이제 결집 효과가 나서 이제 좀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 그렇게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왜 그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백악관 기자 만찬회였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즐겨보는 그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1983년부터는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되게 그 앞에 재밌게 대통령을 되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 정치 극단화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 대통령도 우리가 희화하고 놀리고 이럴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품격 있게도 받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스티븐 콜베어도 그 부시 대통령의 그 이라크 전쟁을 그렇게 비탄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를 보면서 부시 대통령을 이렇게 막 깨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이런 문화가 있었죠. 코난 오브라이언도 오고 트레버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도 바이든 시대 때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치 극단화를 풀어주는 기제 역할을 하면서 그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미국은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타난 거라서 이게 저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또 보여줬던 메시지, 거기서 공격을 당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다 하고 통합된 메시지를 내주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봐라, 내가 그 백악관 볼룸을 만들었으려고 했을 때 저기 그 사법부가 방해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요거 했으면 안보 이런 거 걱정 없이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집 효과가 날까? 그리고 지금 이 상징성 있는 행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그래서 미국민들도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했다라는 것도 놀랐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의 그 등불이라고 하는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그리고 다양성, 이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서 이게 정말 극단의 정치 극단화가 돼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대통령을 향한 결집 효과가 이렇게 있을까라고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래서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2기 때 어떤 극단화된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정치가 폭력으로서 해결이 되는 건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중동 쪽 상황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나라가 휴전 협상을 맺었는데 전혀 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과연 이스라엘이 자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컸는데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월 24일 날 이미 헤즈볼라가 meaningless, 이거 진짜 의미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도 26일 날 공습을 다시 해서 14명이나 이제 사망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날 곧바로 26일이죠. 그 공습에서 사망. 그 26일 그날 곧바로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은 리타니강 남부만 지금 우리가 지배하겠다. 영토 계속 거기가 레바논 영토입니까? 레바논 남부에 그러니까 리타니강이라고 있는데 그 리타니강을 경계로 이 남부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배를 하겠다. 왜냐하면 리타니강 남부가 헤즈볼라의 주 근거지로서 활동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 공격이 그리고 안보 위협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복속을 해야지 이런 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4월 26일에는 리타니강 북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레바논 그 리타니강 북부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대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국지전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이란 협상에 지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휴전이 그러면 이게 원래 휴전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너네들이 얼마나 말을 지키냐. 모든 전역에서 휴전을 할게. 오케이. 그러면 호르무즈 항행을 열어서 우리도 이걸 지킴으로써 이란과 미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신뢰를 쌓는 기제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협상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과연 말을 지킬까? 왜 미국은 그 이스라엘을 좀 더 통제를 하지 않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예.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경파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를 분열이라고 보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겠죠. 분명히 있죠. 예. 그러나 이게 그냥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분열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상황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국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당연히 그 협상의 안을 그렇겠죠. 믿을 수가 예. 없으니까 강경파, 주전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서 벌어지는 이 휴전의 붕괴가 그런 하나의 단초를 제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어보려고 했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 불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도를 넘는 행위들 이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네트 라피드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예.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총리와 대다수를 가져간 대다수 의석 크네세트의 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예. 그 두 정치적 리더가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투게더라고 하는 같이 간다라고 하는 연합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었는데요. 이전에도 2021년에 이 연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근데 베네트와 라피드의 연정은 뭐가 좋냐면 그걸 무지개 연정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세력이 들어와서 성향이 다른 세력들이 뭉친 맞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강경파도 있고 팔레스타인 국회의원도 있고 들어와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네. 저게 되겠냐? 왜냐하면 저렇게 서로 색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선거 이기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네타냐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일기 실각됐던 것보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뭉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라피드 베네트가 같이 새 연합을 만들었지만 베네트 그 분에게 네가 당 대표를 맡아라 이렇게 딱 해서 역할 분담도 되고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와 전쟁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적이 하나 그리고 2021년에 자기를 제꼈던 자기를 이겼던 그런 세력들이 다시 만들어진 거니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네타냐후 죄송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궁금한 게 지금 만들어진 이 경쟁 투게더 이쪽은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이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연정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딱 해서 지금 오히려 강경 우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확장성은 있죠. 지금 이 전쟁 국면에서 그냥 너무 좌파나 아니면 이제 평화주의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래도 이 전쟁은 계속돼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토는 있지만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정은 그러한 안보 불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끌어당기면서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과연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이 긴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충분히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지금 투게더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넓지만은 일종의 반 네타냐후 연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동 상황에 많은 변수가 또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동 전쟁이 길어지니까 우리 경제적인 충격이 일단 우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오늘부터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일단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부터 지급이 시작이 돼요.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45만 원.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원 5만 원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30억 이하의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쿠폰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이 지원금은 예전에 뭐 코로나 지원책이나 아니면은 뭐 초기 계엄 때 그 전 계층 그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푼 그거랑 좀 다르게 고유가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가를 낮추는 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 소비 진작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물가 충격을 좀 방어하기 네. 위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취약계층 중에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이제 계층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그 전반적으로 돈을 풀어서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물가 상승에 좀 제한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을 좀 우려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핀셋 정책도 이제 제한을 두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비 그 품목에 이제 지출이 몰리는 경우에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단점으로 보면은 소득 하위 70%까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좀 집중적으로 두텁게 네. 지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아무래도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단기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한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던가 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좀 효과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좀 단점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나 물가가 올라간 걸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 계층에 대해서 소득 보전 정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타겟을 맞추어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이 원유의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껴 써야 할 때인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원금이 있는데 굳이 아껴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그 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기존에 소비하고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서 더 소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물가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더 그 줄어드는 효과가 아니고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생계 자체에서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관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소비가 굉장히 감축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매출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경제 전체에 또 허리가 굉장히 그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양면이 다 있어서 네. 정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엔 중요한 거는 전쟁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말 협상도 안 됐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고요. 이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교차 상태가 길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시간 싸움, 치킨 게임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상 봉쇄, 제재, 나포를 통해서 이란의 경제를 계속 압박하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은 그러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강화를 통해서 하면서 협상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을 그러니까 피로도를 지금 높이는 서로 이런 치킨 게임 소모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 다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렛대로 쓰면서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대치 국면을 가는데 답답한 것은 조금씩 양보를 하면 협상은 시작될 수 있거든요. 협상장에서 치열하게 다투면 될 것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양측 다 누가 더 오래 비용을 감내하면서 버티느냐 그리고 체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느냐 지금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저강도 그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협상을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국면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경제적인 여파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승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인 미국 암연구학회에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역대 최대인 약 50곳이 참여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이 열린 샌디에이고엔 전 세계 2만 명 이상의 전문가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모였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은 역대 최대인 약 50곳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암과의 전쟁에서 화두는 암세포가 항암제나 면역을 피하는 문제를 암세포 주변 환경 제어로 해결해 항암제 치료 효율을 높이는 것. If you express sagging of the chromosome of lactate, you can see nicely that the purple strain nicely prevents tumor growth in combination with checkpoint therapy. 항암제가 듣지 않는 내성 상당수는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암세포가 만든 방벽 때문에 약이 암세포에 닿지 못하는 가짜 내성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이 이 방벽을 허물어 약물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실증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표적 항암제인 베바시주맘만 투입했을 때 33%였던 전이 억제 효과가 이 물질을 함께 투여하자 100%로 올라간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전립선암과 이제 고형암 면역 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암종 파트너 약물 불문으로 저희가 임상을 계획하고 이번에 임상 이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340조 원을 돌파했고 오는 2035년엔 680조 원대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거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차세대 치료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세현입니다. 네, 주말 내내 상당히 날이 더웠는데요.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다르다고요? 네, 오늘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남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도 22도에 그치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엔 밤부터 비 소식도 있다고요? 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리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고 20mm, 수도권과 충청에 5에서 10mm가 되겠고, 비가 내리기 전 낮 동안에도 중부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7도, 대구 12.3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강릉 1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나 내려가겠습니다. 반면 비교적 맑은 남부지방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초여름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북부 또 경북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2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